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10월 고2 학평 독서 지문을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인문 영역, 인문 지문에 해당되는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부터. 자, 이 지문은 가와 나 지문이 두 개짜리로 상당히 길이가 길어서 조금 뭔가 인지적으로 부담이 되긴 한데 그래도 막상 읽어보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가와 나의 지문을 좀 잘 읽고, 그리고 보통 이런 지문들은 가의 내용과 나의 내용을 좀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잘 살펴서 비교하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자, 일단 여기서 팁을 한 개 주자면, 우리가 그 비문학 지문을 읽다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죠. 그죠? 자, 그 질문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그 질문에 대한 무엇을 답을 찾아 나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답은 당연히 이 글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중심 내용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중심 내용을 파악할 때, 자,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으면 좀 더 명확하게 중심 내용을 찾아 나가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글은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즉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 어떤 의도를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에 대한 답으로서 먼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자나 연구가 뭐 이런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온다면 꼭 체크를 잘 해두어야겠죠. 꼭 체크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냐? 예술 작품을 현실 세계를 모방하여 제작한 사물로 규정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할 때 예술 작품은 현실 세계를 모방하여 제작한 사물이다. 자, 그리고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위에서 질문을 던졌던 내용의 답이 바로 나왔죠. 어떻게?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바로 이 지식과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은 또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좀 더 읽어보면 알 겁니다. 자, 이러한 그의 예술가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통해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그 예술가는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예술관이 세계관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부터는 뭐가? 바로 이 세계관 또는 예술관과 연결되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로 보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당연히 이렇게 따옴표를 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죠? 우리가 이 내용에 주목해서 읽으라고 따옴표를 쳐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자,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실체로 봤답니다. 즉 모든 사물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즉 진료와 형상. 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럴 때 그가 말하는 진료란 뭐냐?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재료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형상은 그 사물의 어떤 보편적 개념이나 가치, 본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형상을 뭐로? 진료를 통해서 드러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는 예술작품의 진료와 형상 또한 마찬가지. 이게 바로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왔던 이 예술관과 그의 세계관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네요. 자, 그에 따르면 예술가는 자신이 이해한 사물의 형상을 진료에 담아 예술작품으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형상을 진료에다가 담아서, 그죠? 예술작품으로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감상자는 이 예술작품을 보면 감각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 이 진료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술가가 담은 형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거꾸로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게 감상자가 되겠죠.
즉 그래서 감상자의 입장에서는 예술 작품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매체가 된다고 합니다. 자,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매체가 되는 게 바로 예술 작품이다. 자, 이게 바로 앞에서 나왔던 요 말이죠.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의 매체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술 작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가봅시다. 자,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가는 18세기 비평가 실러에게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이제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꼭 체크를 해야 되겠죠. 보통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죠? 글이 구성되기도 하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뭔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도 나올 거고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비평가인 실러는 에게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아, 그 말은 이 실러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죠? 그 관점이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당시 정치적 혼란과 폭력이 지속되던 현실. 자, 이게 언제? 바로 18세기라는 거죠. 그죠? 환멸을 느낀 실러는 시민들의 도덕성을 함양할 방법을 고민했고 그 해결책으로 예술을 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요 문장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즉 예술을 통해서 예술을 어떤 매체로 해서 뭐를 시민들의 어떤 도덕성을 함양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도덕성 함양이 실러가 생각하는 예술 작품의 또는 예술가의 의도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는 예술가가 아름다움이라는 형상을 예술 작품의 진료에 담아 표현하면 감상자는 미적 경험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나오는 문장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죠. 자, 또한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 작품의 진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진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자, 만약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 다음 나오는 예를 읽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회화를 한다고 했을 때 물감으로 캔버스에 물감으로 칠했는데 그 물감의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조각가가 대리석을 조각하여 인체의 고운 피부를 표현하고자 할 때, 자, 그럴 때, 자, 대리석이 지닌 표면의 거친 특성. 자, 이거는 바로 진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되겠죠. 이게 진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매끄러운 피부의 미적 가치가 감상자에게 온전히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 진료들이 그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걸 그대로 한번 예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결론입니다. 자, 예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예술 작품의 진료가 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투명한 매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뭐다? 이렇게 진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투명한 매체로의 기능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실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면 지금 반면 한마디로 앞에서 나오는 말에 전환의 표지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실러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어떤 학자의 주장이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20세기, 자,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미술 비평가인 그린버그입니다. 자, 이제 그린버그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그린버그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실러와는 관점이 다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예술 작품의 진료가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그냥 실러의 이야기랑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예술은 교육이나 정치적 의도 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술이 교육이나 정치적 의도 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실러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자, 위에 나와 있듯이 세계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라고 얘기했고, 실러는 뭐라고? 도덕성 함량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도덕성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교육이나 정치적 의도가 예술은 그런 의도가 담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린버그가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예술가가 진료의 물리적 성질이 갖는 표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며 자, 진료 표현 가능성 이게 바로 무슨 말? 불투명한 매체의 특징이 되겠죠? 불투명한 매체의 특징은 진료의 물리적 성질이 갖는 표현 가능성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술 장르 그 자체가 가지는 순수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요것만 또 한 번 더 지금 반복하고 있죠. 이 순수성 이란 말은 지금 위에 나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그거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령, 자, 우리 가령은 예를 들어랑 같은 말이죠. 화가가 캔버스의 평면, 물감의 색채와 질감 등에 집중할 때 회화라는 예술 장르만이 지닌 고유한 순수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즉 화가가 캔버스, 물감 등의 어떤 이 물리적 성질에 집중을 할 때 이 말이 바로 같은 말로 진료의 불투명한 매체란 말이겠죠. 매체로서의 기능에 주목할 때 순수성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회화에 사용된 진료는 회화라는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인 미적 매체가 된다. 자, 즉 지금 그린버그는 바로 이 진료가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그 기준인 미적 매체가 된다. 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가 지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 지문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영상을 정지를 해놓고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또는 요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그 요약해 준 걸 바로 보지 말고 그죠? 스스로 한번 요약하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랑 정리한 것들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지문을 한번 볼게요. 자, 1968년 지금 1968년이니까 세기로 따지면 20세기죠. 그러면 그린버그랑 일단 시대는 조금 비슷하겠네요. 자, 예술가 브로타스. 자, 또 새로운 어떤 인물이 나왔습니다. 자, 그 브로타스가 자신의 아파트에 전시한 현대미술관 독수리 부라는 제목의 설치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현대미술관 독수리 부라는 설치물은 당시 예술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라는 말은 그 기존의 어떤 예술계의 어떤 뭐랄까 이게 성향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독수리라는 주제에 따라 그림과 사진 등을 수집한 후 번호를 붙여 미술관의 작품들처럼 전시한 이 설치물. 그러니까 지금 현대미술관 독수리 부는 어떤 독수리 사진, 그림 그리고 사진 등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번호를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해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작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브로타스가 어떤 뭐 그림을 그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맞죠? 그리고 독수리를 사진을 찍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설치물을 1968년 때 그 당대에는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예술계의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미술 비평가 로절린드 클라우스, 자,
이름 좀 길죠. 자, 로절린드 클라우스는 뭐라고 말했냐? 이러한 예술계의 상황을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명명,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무엇을? 바로 현대미술관 독수리 부와 같은 이런 작품을 포스트 매체 조건, 그냥 이런 작품이 나온 그런 상황 자체를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기술적 지지체라는 새로운 매체 개념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 이전까지는, 크라우스 이전까지는, 즉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까지는 기술적 지지체라는 매체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기술적 지지체가 뭘까? 자, 이건 좀 더 읽어봐야 될 겁니다. 자, 크라우스는 기술적 지지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존 매체를 지지체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자, 볼까요? 자,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렇게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자, 바로 위에, 자, 이렇게 바로 위에 우리 불투명한 매체, 맞죠? 우리 그린버그가 얘기한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하는 진료가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인 미적 매체였죠. 자, 그러면 크라우스가 얘기하는 예술장 뭐 구성하는 요소, 이거는 뭐 다른 말로 진료라고 하면 되겠죠. 자, 진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 얘는 라는 의미에서 기존의 매체를 지지체라고 했는데, 자, 이 지지체는 결국은 뭐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매체는 뭐다? 불투명한 매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미적 매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앞에 그린버그가 얘기했을 때 불투명한 매체가 미적 매체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냥 불투명 매체 또는 미적 매체를 지지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 즉 어떤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라는 설치물이 나오기 전, 또는 기술적 지지체라는 매체 개념을 제안하기 전에는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봤다고 합니다.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봤다고 합니다. 자, 우리 뭐 여기서 물질적 요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물감이라든가, 그죠? 캔버스라든가, 아니면 뭐, 흙이라든가, 뭐 나무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그 조형 예술에서 할 수 있죠. 뭐 돌이라든가, 뭐 금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 물질적 지지체라는 용어를 붙여줬습니다. 즉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이런 물질적 지지체만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전환입니다. 이 물질적 지지체는 하나의 예술 장르를 물질적 요소로만 환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자, 한계점이겠죠.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그죠? 크라우스가 얘기한 거겠죠.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공간이나 소리, 대상이 지닌 이미지 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도 지지체로 인정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포스트 어떤 매체 조건 이전에는 물질적 매체만, 물질적 지지체만 인정했는데, 그 이후에는 비물질적 요소, 비물질적 지지체만 인정한 게 아니고 물질적 지지체랑 플러스 비물질적 지지체도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포스트 매체 조건 이후에는 비물질적 요소만 지지체로 인정한 거 아닙니다. 알죠? 그 비물질적 요소도 인정한 겁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이렇게 지지체의 범위를 확장한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지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지지체가 결합된 복합 구조를 가진 예술 작품을 바로 기술적 지지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기술적 지지체라는 거는 물질적 지지체랑 그 다음에 비물질적 지지체가
어떻게 된 결합이 되어 있는 복합 구조라는 거죠. 자, 또한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을 규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물질적 지지체라고 놓고 볼 때 물감이 있다. 그럼 물감을 사용하는 어떤 간습이나 기법, 보통 물감 붓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뭐 캔버스라는 게 있으면 캔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맞죠? 자, 그런 기법들을 규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럴 때 기술적 지지체에서 나타나는 지지체들의 규칙 겹침이야말로 포스트 매체 조건의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규칙 겹침은 어디에? 기술적 지지체에 나타나는 거고요. 맞죠? 여기에 나타나는 거고, 자, 이 규칙 겹침이 말이 좀 어렵네요. 발음이 포스트 매체 조건의 어떤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규칙 겹침이란 다시 규칙 겹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네요. 자, 뭐냐? 기술적 지지체 내의 지지체들과 자, 이 안의 지지체들과 그것이 가진 규칙들. 자, 이럴 때 기술적 지지체 내의 지지체들은 물질적 지지체도 있고 비물질적 지지체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각각이 가진 물질적 지지체가 가진 규칙들, 비물질적 지지체가 가진 규칙들, 그런 게 서로 맞물리면서 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그 기술적 지지체만의 미적 효과. 그러니까 기술적 지지체만의 미적 효과입니다. 독립적이고 창의적이겠죠. 발생시키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는 기술적 지지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미술관 독수리부가 이게 당대 어떤 그 예술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맞죠? 자, 그리고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스가 그렇죠? 이 기술적 지지체라는 개념을 들어서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명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미술관 독수리부가 왜 기술적 지지체냐? 왜냐하면 이 설치물은 그림, 사진과 같은 물질적 지지체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지닌 이미지, 전시 공간과 같은 비물질적 지지체가 복합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우리 앞에서 기술적 지지체의 핵심은 규칙 겹침이고 이런 것들은 다 복합 구조라고 했죠. 그치? 자, 동시에 그림의 회화 방식, 이게 규칙이 되겠죠. 물질적 지지체의 규칙이 될 겁니다. 사진의 촬영 기법, 이것도 우리 물질적 지지체의 규칙이 되겠죠. 번호를 붙여 전시하는 방식, 이거는 좀 비물질적인 규칙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도 맞물리면서 이 설치물만의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고, 자,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바로 그 기술적 지지체만의 미적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기 위해서는, 그죠?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의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을, 기술적 지지체의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술가는 이런 것들을. 자, 그에 의하면 기술적 지지체의 창안은 예술가의 의지나 역량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떤 기술적 지지체의 표현 가능성을 우연히 포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는 어떤 기술적 지지체의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우연히 어떤 우연성도 운도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가는 현재 사용하는 지지체를 기존의 규칙대로만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어떤 기술적 지지체와 결합하는 작업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지?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 어떤 방법들을 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그렇죠. 번호를 이렇게 매기는 것보다
그죠? 자, 지금 여기 있는 표현은 지금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관련된 표현이니까 따라오는 표현이니까 번호를 이렇게 매기지 말고, 자, 이거 한 개,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해야 된다라는 거 한 개. 자, 두 번째는 여기 할게요. 자, 두 번째는 현재 사용되는 지지체를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와 결합하려는 작업, 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기 위해서 예술자가 해야 될 일은, 자,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역설 힘주어 말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즉 기술적 지지체가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가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 다양한 지지체로 새롭게 시도하는 예술가들을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로 구속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은 이러한 노력이 되겠네요. 이러한 노력들이 즉 1번과 2번과 같은 노력들이 바로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라고 구속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것도 예술이다로 지지하는 바탕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가 바로 예술이다 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문이 상당히 길었죠. 자, 이렇게 나지문도 한번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 나지문을 요약 정리한 게 여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부분 보기 전에 각자 이렇게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선생님이 요약한 거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지문의 내용을 숙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한번 쭉 봤으니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16번부터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자, 일단 뭐 1, 2, 4, 5번 정답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뭐랄까 이 지문과 관련이 좀 없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서술 방식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들을 이렇게 해설하기보다는 정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와 달리 가는 특정 관점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한 후, 자, 가에서는 진료, 나는 지지체가 되겠죠? 를 정의를 했으니까, 자, 이와 관련된 학자 사이의 견해를 비교했다. 자, 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실러, 그린버그를 비교했죠. 반면에 나에서는 학자들의 비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나에서는 크라우스의 어떤 이야기만 있었죠. 맞죠? 견해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A는 어떤 투명한 매체로서 기능하는 진료고요. B는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하는 진료입니다. 먼저 선지를 한번 보면 물론 17번도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선생님이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좀 적어놨으니까 자, 이거 한번 살펴보고 자, 5번 한번 봅시다. 자, A에는 예술의 목적이 예술가의 의도가 감상자에게 온전히 전달. 자, 여기서 의도는 도덕성 함량이었죠. 자, 그런 의미가 있다. 올바른 설명이죠. 자, 반면에 B에서는 예술의 목적은 바로 뭐다? 순수성, 예술 그 자체, 맞죠? 예술의 순수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맞죠? 그린버그는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정확한 설명에 해당되는 거죠. 자, 됐죠?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 지문에서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18번 문제입니다. 자, 오답률이 59.1%니까 절반 이상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나의 지지체에 대한 설명인데,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지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즉 물질적 지지체가 있고 비물질적 지지체가 있고 이 두 개가 결합된 기술적 지지체가 있고, 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1번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는 사물의 소리도 지지체가 될 수 있다. 자, 얘는 무슨 지지체? 그렇죠, 비물질적 지지체죠. 그러니까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자,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의 규칙은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이다. 맞죠? 이거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을 규칙이라 부른다 라고. 자, 그러니까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3번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는 지지체들이 결합해서 또 하나의 지지체로 기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술적 지지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올바른 설명이고요. 자, 4번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입니다. 매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 좀 물질적 지지체가 됩니다. 자, 이 물질적 지지체는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규칙은 사용하는 간섭과 규칙이라고 했죠. 그 규칙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었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얼핏 보면 이게 올바른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게 그 물질적 요소의 규칙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됐던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술 작품으로 인정된 게 아니라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됐던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5번.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 사용되던 지지체는 물질적 지지체입니다. 포스트 매체 조건의 기술적 지지체에 사용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술적 지지체는 물질과 비물질적 지지체의 결합이니까. 자, 됐죠? 자, 이렇게 18번도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과 20번 문제인데, 지금 보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라, 물음에 답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보기에 자료 1과 2가 있는데, 자료 1은 화가 A씨가 그린, 그죠? 어머니의 희생에 담긴 숭고한 아름다움, 그죠? 그거를 캔버스에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의 사실적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물감의 진료로서의 특성이 드러납니까? 숨겨졌죠. 그러니까 이건 투명한 매체인 거지. 그렇죠? 투명한 매체로 캔버스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이게 어머니라는 존재의 의미와 희생의 가치, 이게 형상이 될 건데, 자, 이런 형상을 알게 했다. 뭔가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뭔가 목적이 들어있는 거죠. 예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자료 1의 화가 A씨는 실러 쪽 관점이 있구나. 실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자, 요쪽 관점을 대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가 B씨 볼까요? 자료 2. 자, 캔버스 위에 목탄으로 원을 그린 후, 자, 다 진료고 물질적 매체가 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불규칙한 형태로 계속해서 덧칠해 작품 B를 그렸습니다. 자, 얘는 물질적 매체에 의해서 작품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목탄에 거친 질감이 쌓여가는 순간을 카메라로 촬영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완성된 목탄화 작품 B를 미술관 벽에 걸고 촬영했던 영상을 작품 B 위에 연속적으로 비추는 작품 C를 전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작품 B와 C가 두 개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 B는 목탄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작품 C는 여기에다가 영상을 입힌 거죠. 뭔가 느낌이 오죠. 뭔가 지금 결합되죠, 두 개가. 그렇죠? 결합되니까 이거 기술적 지지체라는 느낌이 딱 오죠.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작품 C는 기술적 지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평론가들은 작품 B를 보고 이것이야말로 목탄의 질감이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료는 불투명한 매체가 되겠죠. 불투명.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진료의 어떤 물리적 특징이 바로 뭐가 된다? 이런 예술 장르를 규정짓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작품 B와 영상을 결합한 작품 C, 규칙 겹침에 해당되죠. 현대인의 고통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이게 바로 규칙 겹침을 통해서 드러나는 미적 효과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료 B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료 A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다음에 실러의 관점에 부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B는 바로 이 크라우스의 관점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를 봅시다. 자, 역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답만 보고 나머지는 역시 풀이를 해놓은 걸 참고를 해주세요. 자, 작품 2의 캔버스를 그린버그는 불투명한 매체로 봤죠. 그죠? 이게 목탄이라는 진료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 있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크라우스는 작품 C에 활용된 작품 B를 비물질적 지지체로 봤는데, 작품 B는 캔버스에 목탄으로 그림을 그린 물질적 지지체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 자,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정답 중심으로 볼게요. 자, 3번. 자, 그린버그는 자료 2의 작품 B. 자, 이거 작품 B는 불투명한 매체가 쓰였고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인 작품인 거죠. 달리 자료 1의 초상화는 투명한 매체입니다. 자,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말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자료 1의 초상화와는 달리
자료 2의 작품 B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21번 사전적 의미를 묻는 어휘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전적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몰랐던 그런 그 단어가 있으면 꼭 이번 기회엔 다 익혀두세요. 자, 그럴 때 2번이 틀린 이유는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함 이랬는데, 자, 요 단어는 방관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주목의 사전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 한번 16번부터 21번까지 인문 지문을 쭉 봤는데, 사실 내용은 어렵진 않지만 지문의 길이가 길고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지문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차근차근하게 지문을 읽고 서로 비교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인문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